프로브 오브 스테이크 발표를 맡은 서중원입니다. 저번처럼 조금 삼천포로 안 빠지기 하기 위해서 최대한 간략화 시켰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OS에 관련 조사를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살아나오는 게 이오스랑 텐더민트랑 캐스퍼인데 이 세 개에 대해서도 모르고 넘어가시는 것보다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넣어놨고요. 또 화면이 꺼지는데 잠시만요. 안 만져. 일단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오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스티밋에서 쓰는 그 POS 사용하고 있고요. 텐더민트는 텐더민트 자체적으로 합의 알고리즘 따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의 캐스퍼가 일단 가장 사람들 사이에서 일단 POS다. 이게 진정한 POS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번엔 제대로 분석을 해왔습니다. 일단 이오스에서 사용되는 DPoS부터 알아보면 DPoS는 일단 레이머에 의해서 발명이 됐고요. 다른 할비 알고리즘이랑 다르게 일단 그 발명자가 확실히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일단 댄 레이머가 비트쉐어라는 코인 그거를 하면서 먼저 처음으로 적용을 시켰고, 그다음에 스티밋, 그다음에 이오스에서 이제 차례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으로 하면 블록 프로듀서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서 그 블록 프로듀서들끼리 합의를 보고 그다음에 블록을 만드는 걸로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이제 공격을 받는 원인은 블록 프로듀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격을 가장 많이 받고요. 이거 중앙화 이슈다 이런 식으로 가장 공격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토큰 소유자들은 이제 각각의 코인 수에 따라 투표권을 얻게 돼가지고 그 투표권에 따라서 이제 투표를 노드들마다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오스 같은 경우는 1 이오스당 30개 투표권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 말은 한 노드에다 여러 개를 투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한 노드에다가 이제 각각 다른 노드 30개의 노드에 투표할 수 있다는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 프로듀서 같은 경우는 이오스 같은 경우는 21명이 들어가 있고요. 스팀이 또 21명, 쉐어는 101명이 일단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TPOS 동작 과정을 알아보면 일단 라운드는 일단 블록 프로듀서 숫자랑 동일하고요. 그 말은 결국 이오스 같은 경우는 21명의 블록 프로듀서가 있기 때문에 21라운드의 블록 프로듀서 그 라운드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라운드, 이제 각각의 라운드마다 블록 프로듀서를 뽑는 투표를 진행하는데, 이것은 이제 진행을 하고요. 3번이 각 라운드마다 이제 시작이 되면 각 라운드에 블록 프로듀서가 배정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뽑힌 블록 프로듀서 같은 경우는 첫 라운드에 배정이 되고, 두 번째 뽑힌 블록 프로듀서는 두 번째 라운드에 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에 배정된 블록 프로듀서만이 블록을 생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라운드에서 만약에 블록이 실패했을 경우, 첫 번째 라운드에서 블록 만드는 게 실패했을 경우 그냥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넘겨버리는 모든 트랜잭션을,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라운드마다 블록을 한 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각각의 그 블록체인마다 조금 특징을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스 같은 경우는 총 126개 블록을 만드는데 21명의 블록 프로듀서의 각 한 라운드당 6개 블록을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텐더민트를 또 알아보시면, 텐더민트가 이게 조금 헷갈리게 나와 있는데, 조사를 텐더민트라고 처음에 치시면 대부분 코스모스 블록체인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 블록체인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 텐더민트인데, 이 텐더민트가 뭐냐면 블록체인에 활용되는 네트워킹 및 컨센서스 레이어를 이제 다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은 엔진이에요. 블록체인 엔진. 그래가지고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만 구현을 하고 텐더민트를 사용을 하면 블록체인이 된다라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텐더민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텐더민트 엔진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코스모스 블록체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쓰는 방식이 이제 PBFT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PBFT 방식이 그 PBFT 방식하고 DPoS 방식을 합친 방식입니다. 그래서 DPoS랑 비슷하게 검증인 집단을 뽑고, 그 검증인 집단 안에서 이제 리더를 또 랜덤으로 선출을 해서 그 랜덤으로 선출된 리더가 이제 블록 생성을 제한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작 과정을 알아보시면 총 2번의 투표를 걸치는데 저기 프로포즈 맨 꼭대기에서 보시면 프로포즈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에서 일단 블록 프로듀서 리더가 일단 블록 생산을 제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제한된 게 일단 제대로 된 트랜잭션들이 제대로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에 대한 투표를 진행을 해서 3분의 2가 됐다 하면 이제 또 투표 과정을 저 빨간색 여기서 기다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표 과정에 3분의 2가 넘었다 그러면 프리커밋 블록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 넘어가서 여기서 투표를 3분의 2 이거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한 번 더 다시 투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해서 승인이 되면 이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이 라운드 안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받지 못했다 이러면 이제 그냥 이것도 DPoS처럼 그대로 다음 라운드로 넘기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요즘 문제는 아니고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이더리움 캐스퍼인데 이더리움 캐스퍼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본 바로에 의해서는 POS로 가기 위한 2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캐스퍼 프렌들리 파이널리티 가젯 해가지고 FFG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유명한 비탈린 부텔릭이 주도하고 있고 POW와 POS를 합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POW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그 FFG 그 페이퍼를 읽어보면 그 안에서도 아직까지는 이건 POS의 완전한 형태는 아니고 POW와 POS로 넘어가기 위해서 일단 과도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테크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캐스퍼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Corrected by Construction Consensus Protocol 이제 CBC라고 하는데 이거는 블라드 잠퍼라는 사람이 주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의 대략적인 내용은 새로운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그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증명하는 방식을 이제 페이퍼 안에서 써지고 있습니다. FFG부터 가볍게 넘어가자면 위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그 페이퍼 안에서 따온 내용인데 그 페이퍼 안에서도 분기를 막기 위해서 블록을 파이널라이징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이미 정의를 내려놓고 있고요. 이 FFG라는 논문은. 그래서 일단 동작 과정을 가볍게 말씀드리면 일정 금액의 이더를 예치를 하고요. 이 일정 금액 이더를 예치하는 것은 또 각각 조사마다 다른데 어디서는 10,000이더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15,000이더? 뭐 1,000이더? 뭐 이런 식으로 다 달라가지고 아직까지는 규정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더를 예치해서 밸리데이터가 되고 밸리데이터가 된 사람들이 이제 집단 속에서 투표를 진행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OW 방식으로 블록을 채굴하는 채굴자가 따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채굴자한테 밸리데이터 애들이 투표하는 겁니다. 이 채굴자가 맞아. 이 블록은 파이널라이징 됐어. 안 됐어를 이제 투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투표를 매 50블록마다 진행한다고 일단은 제가 조사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또 어디서는 100블록, 150블록 이런 식으로 또 다르게 나와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BC 논문을 살펴보자면 CBC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그것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이제 증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페이퍼에서도 본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는 드래프트에 불과하고 아직 시스템에 대한 설명 및 임플리먼트를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는 아직 고민 중이다 라고 아예 페이퍼에 써놨어요. 이 페이퍼는 12월 5일인가 10일인가 이렇게 18년도 12월 5일인가 15일 날 나온 좀 따끈따끈한 페이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에 이제 분산 네트워크 합의 속성에 세이프티랑 리브니스라는 이제 속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이프티 같은 경우는 노드가 합의가 발생했다면 어느 노드가 접근하든지 그 값은 동일해야 된다라는 속성을 띄워야 되고 합의가 문제가 없다면 네트워크 내에서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제 리브니스 이렇게 두 가지를 반드시 만족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100% 만족하는 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그런 알고리즘은 없다라고 이미 1985년도에 그 FLP Impossibility 해가지고 이런 논문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정설대로라면 아직까지 저 두 개를 100% 만족하지는 못하는데 어느 정도 뭐 6대4, 5대 뭐 6대4, 7대3 뭐 이런 식으로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분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세이프티를 이제 리브니스보다 우선하도록 설계를 해가지고 네트워크 내에 있는 모든 트랜잭션을 전부 합의는 못하더라도
일단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동일한 값으로 제공을 한다. 동일한 값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레비니스를 이제 극대화하고 세이프티는 최장 길이의 체인을 선택을 한다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 사토시가 일단 들고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개념을 조금 바꾼 원래 기존에 있던 분산 네트워크 안에서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합의 속성에 대한 이걸 조금 바꾸는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블록체인이 되게 핫 이슈가 한 번 또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CBC에서 하는 얘기하는 문제는 리비니스 폴트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리비니스 폴트라고 하면 보통 크러쉬 폴트랑 오미션 폴트 해가지고 메시지 전송 실패랑 메시지 수신 실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네트워크 안에서는 이게 메시지가 메시지 전송이나 수신이 실패해서 이 폴트가 나타났는지, 아니면 네트워크 레이턴시 때문에 이 문제가 나타났는지 이게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측정하는 이것을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노드들이 스스로 메시지를 검증하는 방법의 프로토콜을 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CBC에서는 총 5가지의 파라미터를 통해서 본인들이 규정하는 파라미터 프로토콜을 타당성을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앞으로 진행될 이더리움 블록체인 합의 과정에서는 자기들이 이 CBC 프로토콜의 증명 과정을 다 거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직까지 미지수인 건 조금 구현이 아직까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지, 나중에 페이퍼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POS로 넘어가게 되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POS는 POW 문제 때문에 POS가 나타난 게 아니고, POS가 나타나고 나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왜 POW를 쓰면 안 되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POW 문제점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11년 7월 11일 날 이제 비트코인 게시판,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퀀텀 메케닉, 이제 양자학론자 뭐 이런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코인의 가중치를 주자. 코인의 가중치를 주면 조금 더 POW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해가지고 POS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POS의 종류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POS, 우리가 POS를 쓴다라고 주장하는 코인들은 굉장히 많고요. 저기 URL을 보시다시피 POS 리스트 ORG에 들어가시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많이 나온 것 중에서 제가 일부분 랜덤으로 뽑아서 좀 정리를 했고요. 정리를 한 게, 여기에는 좀 DPoS나 뭐 텐더민트가 조금 한두 개 이렇게 섞여 있을 건데, 총 합쳐서 22개, 22개를 일단 랜덤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조사 내용이 일단은 거의 세 부류입니다. 아예 POS를 안 쓰는데 POS처럼 흉내를 냈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좀 이따 보여드릴 뭐 피코인이라든지 블랙코인의 개념을 그대로 따왔는데, 본인들은 그 블록 생성 시간이나 뭐 트랜잭션 사이즈 뭐 이런 걸 좀 살짝 조정을 해놓고 본인들은 새로운 POS를 쓰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던가, 아니면 아예 백서도 없습니다. 아예 홈페이지는 있는데 백서는 없고, 홈페이지 내용 안에서만 본인들이 뭐 혁신을 이끌겠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조금 알아두셔야 될 POS 코인들에 대해서만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POS를 처음에 접하시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게 이제 PP코인, 퓨얼코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POS를 가장 먼저 적용시켰고요. 그 다음에 백서에서도 본인들은 코인 발급이 이제 목적이 아니라 POS를 얼마나 돌아가는지, 구동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증명을 하겠다 해서 나온 페이퍼고, 얘네들의 동작 방식 같은 경우는 블록 안에 커널 인풋, 스테이크 인풋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커널 인풋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말이 커널 인풋이라고 바꿔놨지 POW랑 똑같은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이 커널 인풋 안에 있는 POW 해시 그 퍼즐을 풀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스택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제 스택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스테이크를 많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그 난이도가 낮아지는
그래가지고 스테이크를 최대한 많이 집어넣는 이런 방식을, 그래서 이제 커널 인풋 적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크 인풋 해가지고 또 따로 이제 노드들이 그 블록 안에 이 블록 안에 본인들의 스테이크를 얼마나 집어넣을 것이냐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스테이크 값이 결국에 나중에 블록체인 안에 분기가 일어나면 스테이크 값이 가장 많은 블록이 또 원래 오리지널 블록이 되는 뭐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온 개념이 코인 에이지라는 개념인데, 보유 코인 개수 곱하기 보관 일수 해가지고 코인 에이지라는 이제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 PP코인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코인들은. 그리고 NXT라는 코인도 박사님이 말씀하셔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얘들은 좀 새로운 게, 보통은 채굴을 하게 되면 채굴자한테 이제 보상으로 코인을 어느 정도 지급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코인을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발행하지 않고 코인을 100%, 100% 발생한 상태로 트랜잭션 피를 서로 주고받는 형태입니다. 트랜잭션 피, 그 블록이 생성될 때 포함됐던 트랜잭션 피를 그 마이너들한테 주는 형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자가 트랜잭션 피를 다 가지고요. 그 아예 코인 발행량 100% 다 됐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얘들은 이제 합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베이스 타겟 발류랑 타겟 발류, 큐뮬레이트 디피컬티 이렇게 총 3개를 계산해서 블록을 누가 생산할지 결정을 하는데, 얘네도 문제가 뭐냐면 efficient balance라는 게 이제 타겟 발류, 큐뮬레이트 디피컬티 여기 2가지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결국 스테이크가 있어가지고, 스테이크고 이 스테이크 안에 이게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PP코인처럼 POW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역할? 그래서 결국 POW랑 말은 조금 뭐 여러 가지 3가지 값을 이용해서 합의를 진행한다 이러지만, 결국에는 POW의 그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이제 블랙코인이랑 큐텀인데, 얘들은 POW를 쓰지 않습니다. POW를 쓰지 않는데 조금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얘들은 조금 POS에 그나마 근접한 방식을 쓰는데, 일단 프로브 해시라는 값이 있고 코인 에이지랑 타겟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브 해시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 모디파이어, 언스펜트 아웃풋, 커런트 타임을 더해서 나온 값인데, 이게 이 3가지가 정확하게 어떤 걸 구성한다고는 페이퍼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에이지 값 같은 경우는 아까 PP코인에서 말씀드렸던 코인 소유량 곱하기 본인이 얼마 동안 소유하고 있었는지, 이 값을 코인 에이지랑 타겟 값,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미니멈으로 필요한 코인의 양, 이게 이제 코인 에이지랑 타겟 값이 이제 프로베시보다 높으면 코인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알아봤는데, 이게 저번에 동현이가 얘기했듯이 큐텀에서 자꾸 지갑을 만들기만 했는데 코인을 줬다. 이게 어떤 형태냐면, 얘들은 프로베시 값보다 높은 코인 에이지를 저 타겟 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주는 겁니다. 본인들이 코인을 뭐 1큐텀을 갖고 있으면 1큐텀에 해당하는 이자를 계속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스테이크를 갖고 있으니까, 지분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은행에서 주는 이자처럼 계속 이자를 발급해 주는 거고, 또 프로베시 값보다 높은 값을 가진 노드들한테 블록 생성 권한을 랜덤으로 준다고 합니다. 랜덤으로 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 블랙코인이 훨씬 먼저 PP코인 다음에 블랙코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텀이 블랙코인의 개발자들을 그대로 데리고 와서 똑같이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빌리오라는 이제 또 코인이 있는데, 얘들은 레플리 티켓?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얘들도 크게 코인 에이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코인을 사용하지 않으면 레플리 티켓이 뭐 시간당 하나씩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레플리 티켓이 많으면 많을수록 블록을 채굴할 수 있는,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그 확률값이 높아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조금 알아두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POS들 이거 3개가 있는데, 이제 스톡스넷 같은 경우도 PP코인, 이거는 그냥 PP코인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썼고, 그 다음에 에어리움 X라는 코인인데, 얘들은 또 재밌었던 게 마이닝의 중앙화를 막기 위해서 0부터 27만 3,600개의 블록까지는 POW를 진행해서 POW로 이제 블록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POS를 쓰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POS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얘들은 벡터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자기들은 이렇게 할 거다 앞으로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냥 POS를 또 나중에 조사하시다 보면 많이 나오는 게 그 PP코인, 블랙코인, 그 다음에 이거 레드코인, 이거 세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 레드코인에서는 또 주장을 했던 게 프루브 오브 스테이크 밸러시티 해가지고 코인 에이지로만 스테이크를 쌓으면 문제가 되는 게 사람들이 코인 에이지 값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네트워크에 연동을 안 해놓고 지갑에 묵혀놨다가 코인 에이지 값이 많이 쌓였다 이러면 다시 네트워크에 들어와가지고 본인들이 블록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데 블록을 그때 못 만들었으면 다시 네트워크를 끊었고 월렛만 가지고 있다가 코인 에이지를 계속 쌓아서 다시 어떻게든 시도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얘는 레드코인이 이제 주장한 바로는 트랜잭션 전체랑 나누기 전체 돈의 흐름도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서 코인 에이지에 추가를 시켜가지고 돈을 얼마나 트랜잭션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한테 그 스테이크를 많이 주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 얘들 근거요? 어떤 근거요? 트랜잭션을 많이 보내는 사람.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수식만 나와 있어요. 얘도 수식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끝났습니다. 이거 안 좋네. 혹시 질문 있으시고? 수고했어.